공수작전은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장비, 물자 등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가 실용화된 이후 1차 대전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공수작전이 간혹 수행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공수작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부터였습니다. 독일과 소련, 미국은 전쟁에서 모두 공수작전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때부터 공수작전 개념이 정립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공수작전이 더 이상 지원 개념이 아닌 독립적인 작전으로 이루어진 것은 1948년에 시작된 베를린 공수작전입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자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은 각각 독일의 영토를 쪼개어 분할 통치하였습니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은 원래 소련이 점령하였지만 수도는 승전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이미 합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베를린을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과의 합의 때문에 결국 베를린을 내등분하여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동유럽은 빠르게 공산화되었고 동독에서도 사회주의 정당이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언론을 통제하고 자유진영을 억압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루었고 결국 사회주의 통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동독은 공산화되었습니다. 소련은 동독에 이어 서독도 공산화하려는 목적으로 서독의 사회주의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연합군 측은 이에 큰 위기감을 느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독일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최전선이 된 것입니다. 우선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각각의 점령 지역을 통합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라이스 마르크를 대신하여 새로운 화폐인 도이치 마르크를 유통시키기로 합니다. 이것은 서독을 독립된 별도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소련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그에 대한 반발로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탈퇴합니다. 소련은 또한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도로와 철도를 봉쇄합니다. 이제 서베를린은 동독에 둘러싸인 하나의 섬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연합군과의 기존 합의가 파기되었기 때문에 서베를린을 분할 점령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이러한 봉쇄는 자신들의 피로 얻은 베를린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미로 서방 측은 베를린에서 철수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봉쇄는 소련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습니다. 1948년 6월에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던 생필품의 공급마저도 봉쇄되었고 동독으로부터 들어오던 전기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서베를린 주민들은 이때부터 굶주리게 되었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연합국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고 미국도 이미 병력을 크게 줄인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서베를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루 3,600톤을 비행기로 수송해야 하는데 당시 이러한 작전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고 따라서 미국 행정부에서는 베를린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물자를 수송하는 베를린 공수작전을 결심한 것입니다. 트루먼은 당시 유럽 주둔 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에게 이 공수작전의 지휘를 맡기게 됩니다. 르메이는 2차 대전에서 B-17 폭격기로 독일을 공격하였고 B-29로 일본을 불바다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베를린을 구하기 위한 수송작전을 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작전 첫날 C-47 수송기 32대가 서베를린으로 고작 82톤을 수송했습니다. C-47 스카이 트레이는 2차 대전에서 맹활약한 수송기이며 28명의 병력 또는 2.7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지만
베를린에 충분한 화물을 수송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르메이는 치장 물자로 보관된 수송기를 포함하여 본국에 있는 모든 수송기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비역 조종사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또한 태평양 전선에서 수송작전을 훌륭하게 지휘했던 윌리엄 터너 장군에게 작전을 맡깁니다. 르메이 장군의 요청을 받은 워싱턴은 가용한 모든 수송기의 투입을 약속하였고 7월에는 C-54가 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C-54 스카이 마스터는 12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 수송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작전 시작 한 달 만에 수송기 1000여 대가 투입되었고 하루 수송량이 1000톤을 넘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조종사들이 몰려들었으며 독일의 조종사와 정비사들도 이 작전에 참여합니다. 베를린의 템펠호프 비행장과 가토 비행장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바쁜 비행장이 되었습니다. 밀려드는 수송기들을 수용하기 위해 급하게 활주로를 넓혔는데 이때 사용된 것이 PSP 강판입니다. 길이 3m의 이 강판은 무거운 수송기의 이착륙으로 파손율이 높았지만 즉시 교체할 수 있어 임시 활주로로 훌륭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은 수송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합니다. 베를린에 테겔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독일 노무자 17,000명이 3교대로 투입되었으며 여기에는 여성들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49년 1월에는 화물 17만 톤, 3월에는 19만 톤이 수송되었습니다. 터너 소장은 화물을 실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정밀하게 통제하였는데 정비사, 승무원, 보급팀들이 엄격한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수송기는 비행장에 50분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수송기가 착륙하면 트럭과 노무자가 수송기 쪽으로 즉시 달려들었고 최대한 빨리 화물을 트럭으로 옮겨 실었습니다. 이러한 하역 작업에 독일 노무자 47,0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비행장에는 수송기들이 거의 90초 간격으로 착륙했으며 만일 조종사가 착륙에 실패하면 재착륙을 시도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독으로 회항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조종사인 게일 할버슨 중위는 비행장 주변에 있던 독일 아이들을 위해 사탕이나 초콜릿을 손수건에 매달아 투하해 주었습니다. 비행장으로 아이들의 감사편지가 도착하자 비행대장은 이러한 사탕 투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과자제조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 대대적인 사탕 투하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련은 베를린을 봉쇄해 서방 측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최종적으로는 서베를린을 접수하려 하였지만 미국의 대대적인 수송작전이 성공하면서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결국 1949년 5월 작전이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봉쇄는 해제되었으며 육로와 철도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베를린은 필요한 식료품의 97%를 확보할 수 있었고 석탄 비축량은 1만 톤에 달했습니다. 베를린 봉쇄 기간 동안 연합군 공군은 총 27만 8천회의 비행을 통해 230만 톤의 화물을 공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수송기 25대가 사고로 추락하였고 70여 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베를린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으며 이후 서독은 동독을 흡수 통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베를린 공수작전이었습니다.